자, 4월 4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버전, 자바 버전도 아니고 개발 툴 버전 때문에 버전 충돌이 발생해서 좀 이것저것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는데 결국은 해결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제 잘 상황 파악이 안 될 테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부터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지금 우리가 어제 겪었던 게 버전 파편화라고 부르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쪽이 특히 심한데 일단 자바 쪽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바 생태계 자체가 그래. 그러니까 어제 겪었던 게 무슨 일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 파생되는 다른 기술들을 쓰고 있잖아요. 처음에 자바가 버전이 뭐 예를 들어서 1.0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자바 1.0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클립스도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톰캣도 쓰고 있었고, 그러니까 자바 1.0하고 호환되는 톰캣도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메이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각종 자르 파일들도 있었죠. 자르 파일들도 이제 개수가 꽤 되죠. 얘네들은 이제 자바 1.0에 맞춰서 만든 거예요. 근데 갑자기 톰캣이 지 혼자 버전을, 얘네가 다 1.0이었는데 똑같이 따라서 톰캣이 지 혼자 버전 2.0으로 올려버려. 만약에 그랬다고 칩시다. 못해요 이거 이렇게. 왜냐면 어차피 얘네는 자바에서 파생된 애들이기 때문에 지 혼자 튀어봐야 어떻게 못하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핸드폰이 하나 출시를 해요. 그럼 그 핸드폰에 맞춰서 액정 필름도 나오고 케이스도 나오고 뭐 그 핸드폰에 부착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나오잖아. 걔네들은 전부 핸드폰 그 겉에 사이즈에 맞춰서 나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어떤 또라이 같은 케이스 회사가 지네 혼자 사이즈를 키워서 케이스를 새로 출시해. 근데 거기에 맞는 핸드폰이 없는데? 완전 뻘짓이죠. 그러니까 톰캣은 버전 함부로 못 올려. 근데 갑자기 자바가 지 혼자 버전을 2.0으로 올려버려요. 아이폰이 최신 버전이 나왔어. 그럼 기존의 케이스를 쓸 수 있어요? 이 치사한 놈 새끼들이 사이즈를 교묘하게 바꿔. 그렇잖아요. 기존의 케이스들도 거기에 맞춰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바가 버전을 올리면 얘들도 올려. 이런 거 이제 버전 파편화라고 해요. 이게 너무 심하니까 버전이 지금 자바가 이렇게 해서 19, 20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뭐 한 달에 하나 올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올리기도 힘든 건데 그럼 이거 못해도 한 2, 30년은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가 버전이 올라오면서 이전 버전의 어느 정도까지는 호환할 수 있게끔 해줘요. 최신 버전이 나와도 옛날 버전은 어느 정도 좀 연결될 수 있게끔 해줘. 그걸 하위 호환성이라고 하거든요. iOS가 출시하면서 매번 출시할 때마다 이전 아이폰 버전 몇 가지는 지원한다. 계속 이런 식으로 옛날에 출시한 것들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면은 이번 버전부터는 뭐 아이폰 뭐 8부터는 지원을 안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버전을 하나씩 가지치기 하죠.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올라오면은 자바가 버전업 하면은 이클립스도 똑같이 버전을 따라가야 되고 얘도 버전업 하면은 다른 애들도 버전을 똑같이 꾸준히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이러다가 만약에 어떤 자료 파일 하나가 더럽게 힘드네. 그러면서 버전업을 안 했어. 그럼 걔는 이제 도태되는 거지. 그래서 자바가 19까지 오는 동안 이클립스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8까지 왔고 톰캣은 18.5까지 왔고 메이브는 17까지 왔고 어떤 자료는 16까지 왔다. 이렇게 하면 얘네들을 전부 호환시키기 위해서는 버전을 몇을 써야 될까? 숫자가 똑같은 애들끼리만 호환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럼 16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바가 버전이 올라가면 다른 애들도 똑같이 발맞춰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점점 이렇게 시간차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런 것도 이제 버전 파편화라고 불러요. 어제 우리가 겪었던 현상이 그거거든요. 톰캣은 우리가 최신 버전 10.0으로 발맞춰서 올려놨어요. 근데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최신 버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작년 버전으로 돌렸잖아.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톰캣을 9으로 다운그레이드를 했죠. 당연히 자바 쪽은 하위 호환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서. 메이븐하고 자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었고요. 그래서 얘네들끼리 그게 지금 문제가 생겼던 거야 어제.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JDK는 우리가 버전을 19를 사용을 했고요. 톰캣은 버전 9으로 픽스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클립스는 2022년 12월 버전으로 픽스를 진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어떤 게 버전이 하나가 또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또 이것도 버전 맞는 거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헬로월드 예제가 되게 간단해 보이잖아요. 실제로 간단하죠. 헬로월드라고 메시지 하나 출력하니까. 근데 원래 헬로월드 예제의 의의는 이렇게 세팅해야 될 게 많을 때 이 버전 호환을 픽스시켜 놓는 과정이에요. 원래는 이런 거 다 맞춰 놓고 이제 헬로 잘 됐는지 테스트해야 되니까 헬로월드 하나 찍어보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원래 헬로월드 예제가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뭐 제가 따로 이제 외주 받아서 하는 거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기획이 픽스가 났고 이번 주부터 제가 실제 코딩 작업을 들어갔어요. 오늘이 수요일이죠. 나 3일째 헬로월드 하고 있어. 버전 맞추느라고 지금 이것저것 라이브러리고 뭐고 지금 다 맞추느라고 3일째 헬로월드 하고 있어요. 막 이것저것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테스트 코드를 계속 만들어보고 버전 호환 체크하고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본격적인 코딩 못하고 헬로월드가 3일째 안 끝나고 있어. 실제로 가면 헬로월드는 굉장히 묵직한 작업이에요. 왜냐면 이것저것 내가 그 시스템을 갖춰놓고 한번 시운전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얘네가 다 부속이 맞아 돌아가는지를 체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환경을 픽스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 꼴 보기 싫어서 보통 자바 처음부터 시작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시작하는데 어쩔 수가 없네. 이미 이클립스의 맛을 들여놨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가야지 뭐. 어쨌건 뭐 앞으로 버전이 또 바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다행히 이렇게 버전을 맞춤으로 인해서 어제 우리 수업에서 약간 삐걱거렸던 소스코드 내용에 대해서도 해결이 됐어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더라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저도 찝찝해서 소스코드 작성했던 거를 다 별도로 이제 별도 폴더에 복사를 해놓은 다음에 프로젝트 다 지워버리고 새로 만든 다음에 이제 소스 갖다 놨거든요. 그렇게 새로 만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이클립스를 지금 켜고 있습니다. 자, 어제 수업 내용 중에 이 웹 서블릿 해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문자열이 URL을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값을 잘 넣어줘야 되는데 원래 이 골뱅이 웹 서블릿이라는 어노테이션이 나오기 전에는 그 web.xml이라는 파일에다가 이 파일이
말하자면 뭐 하자는 거냐면은 클래스하고 URL을 매핑시키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URL로 접속을 했을 때 어떤 클래스를 실행시켜라 라는 규칙을 정의한 파일이었는데, 그럼 클래스 만들고 요거 세팅하고 클래스 만들고 요거 세팅하고 웹사이트 안에 클래스 한 50개 만든다고 치면은 이 파일에 50줄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좀 번거로우니까 골뱅이 웹서블릿이라는 게 나오면서, 그럼 웹.xml은 이클립스가 톰캣하고 연동을 하니까 이클립스가 알아서 관리하게 이 파일은 없애버리자. 이클립스를 쓸 경우에.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던 건데, 어제 우리 환경에서는 웬일인지 이 웹.xml이 없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클립스가 웹.xml의 값을 자동으로 넣고 있었어요. 웹.xml에 헬로 서블릿이라는 URL과 그 다음에 헬로 서블릿이라는 클래스를 연결해라 라는 규칙이 이제 웹.xml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랑 URL 겹치네, 그래서 여기는 다른 값으로 바꿔 쓰세요 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게 이클립스랑 톰캣이 버전 호환이 딱딱 되면은 이클립스가 이 파일을 알아서 없애버리거든요. 근데 어제 우리가 호환이 안 돼갖고 이게 안 없어진 거였어. 그래서 프로젝트 지우고 다시 만들고 하다 보니까 웹.xml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웹서블릿에 클래스 이름이랑 똑같이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 부분이 PPT 교환하고 내용이 좀 상이했잖아요. 그 원인이 톰캣과 이클립스의 호환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어제 우리가 버전을 맞춰놨기 때문에 이제 호환이 완전히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PPT 교환에 있는 내용대로 해도 된다고요. 굳이 여기를 따로 체크할 필요 없고. 이런 장점이 하나 생기긴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어제 하다가 남은 부분 진행합시다. 자, 어제 우리가 서블릿의 원리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라고 하는 개념을 봤어요.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바 소스랑 HTML 코드를 완전히 분리할 때 서블릿을 컨트롤러라고 하고 JSP 파일을 뷰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JSP 쪽에서 자바 코드를 완전히 밀어내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문법 체계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JSTL이다 라고까지 얘기했고요. 그리고 JSTL 사용할 때 라이브러리는 그냥 여기 교환해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어제 확인 다 끝냈고요. 멤버라는 이름의 자바 빈즈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멤버라는 이름의 빈즈를 만들어요. 이름하고 나이만 갖고 있고요. 골뱅이 데이터 쓰면 롬복에 의해서 게터 세터 자동으로 생기죠. 별거 없고요.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게요. 심플 JSTL이라고. 자, 이제 웹서블리 집어넣는데 아무 꺼리낌 없습니다. 그리고 버전을 낮추는 바람에 임포트 구문도 교환하고 똑같아졌어요. 자카르타 따위는 아직 잊어버리세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 그리고 시리얼 버전 UID 이거 기존에 있는 거 지워버리면은 클래스 이름 마우스 올려서 생성할 수 있었죠. 자, 이제 두 개 갑시다. 자, 지금 이 단원의 주제는 JSP 파일에서 변수를 출력하거나 조건문을 처리하거나 반복문을 처리할 때 그럼 얘네가 새로운 문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문법이 무엇인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메시지라는 문자열 변수를 만들었어요. hello JSTL. 그래서 이 메시지를 리퀘스트 객체에 때려 박았습니다. my message라는 이름으로. request.set attribute라고 해서 다 변수건 뭐건 다 때려 박으면 나중에 JSP에서 꺼내서 쓸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 변수를 my message라는 이름으로 때려 박고요. 정수형 변수도 때려 박았어요. my num1, num2로. 이거는 일반 데이터 타입이고 아까 빈즈를 만들었던 이유는 그럼 객체는 못 넣나 해서 넣은 거예요. 조금 전에 만든 멤버에 대한 빈즈 객체 만들어서 세터 두 개 호출해서 값 때려 박고 이거를 리퀘스트 객체에 또 때려 박은 거예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연동해도 빈즈 객체로 반환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모든 객체를 다 리퀘스트 객체에 때려 박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웹 inf 밑에 뷰스 밑에 simple jstl.jsp라는 파일을 로드해서 걔한테 리퀘스트랑 리스폰스 줘서 포워드 합니다. 여기서 사실 리스폰스는 별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얘야. 왜냐면 변수건 뭐건 다 여기다 때려 박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JSP에서는 request.get 어트리뷰트에서 값을 꺼내는 작업부터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블릿에서 변수를 리퀘스트에 100개를 때려 박았어. 그럼 JSP는 100개를 끄집어내야 돼. 한 5,000개 때려 박으면 5,000개 끄집어내야죠. 자, JSTL을 쓰기 위해서는요, JSTL의 문법을 정의하는 구문을 맨 윗줄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뭐 각종 문법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문법을 쓰기 위해서 C라고 하는 값을 써요. 근데 지금은 문법 쓰자는 게 아니라 변수 출력하는 거야. 자, JSTL을 쓰게 되면 값을 꺼낼 필요 없습니다. 아까 my 언더바 스트링, my 언더바 num1, num2 뭐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 달러 중괄호 이름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알아서 지가 꺼내서 출력할 거예요. 간단한 연산자 쓸 수 있고요. 빈즈 객체도 그냥 꺼내서 쓰세요. 멤버 변수를 호출하면 자, 자바의 게터 섹터는 철저하게 이름 규칙이 있다 그랬죠. 멤버 변수 이름을 명시하면 섹터를 호출합니다. 아, 게터를 호출합니다. 게터 섹터 안 지키면 여기부터 동작 아무것도 못해요. 게터 섹터는 권하는 게 아닙니다. 강제입니다. 모든 빈즈의 멤버 변수 프라이빗으로 때려박고 게터 섹터 만드는 거는 JSTL하고 마이바티스부터는 강제사항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귀찮아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 회원가입을 받았어. 근데 회원가입을 되게 자세히 받고 싶어. 그래갖고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을 한 30개를 만들었다고 쳐요. 그럼 그걸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은 그대로 자바 빈즈로 표현이 돼요. 그럼 멤버 변수 몇 개? 30개. 게터 세터 토탈 몇 개? 60개. 롬복 없으면 엄청 고생하겠죠. 엄청 대신에 개라고 할 뻔했어. 좀 뭔가 그 인상을 좀 강렬하게 주고 싶어서 단어를 일부러 좀 이렇게 센 거를 좀 골라서 쓸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그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좀 이건 요거만큼은 좀 많이 기억해 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 선생님이 이거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효과가 지금 우리 반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멀쩡히 얘기하다가 좀 그렇게 그 약간 좀 센 단어들을 얘기하면은 그런 소리는 귀에 착착 감기잖아요. 그럼 졸던 사람들이 잘 깨 되게. 자, 이렇게 출력됩니다. 일단 안 끄집어낸다라는 게 어디야? 그것만 해도 벌써 코드가 얼마나 줄어요, 그렇죠? 자, 모든 JSTL은 이렇게 위에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예제를 보면은 변수는 서블릿에서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꺼내는 거는 JSP에서 꺼내는 거죠. 이게 기본 루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제를 몇 개를 봐야 되냐면은 11개를 봐야 돼. 여기 비행기 지나가는 길이 아닌데? 요즘 이상해 이 동네. 이거는 헬리콥터 소리가 아니고 비행기 소리인데. 여기 항공도로가 아닐 텐데. 에이고 모르겠다. 자, 어쨌건 그럼 이제 이 11개를 만들어야 되면 서블릿을 11개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좀 귀찮더라고요. 단순히 문법 확인하는 예제인데. 그래서 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제는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는 걸 얘기하려고 서블릿 만들고 그 다음에 JSP 만들었는데 매번 이렇게 하기가 좀 귀찮아요. 그래서 리퀘스트 객체에다 변수를 집어 넣는 거는 원래 리퀘스트 객체는 JSP에서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 단원에 한해서만 서블릿 안 만들고 그냥 요 역할도 JSP에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JSP에서 request.set attribute 하면은 밑에서 그냥 꺼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 예제에 한해서만 JSP로만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 파일은 서블릿으로 했지만. 자, 기존의 그 JSP 파일들은 웹 INF 밑에 뷰스라는 폴더 안에 존재했었죠. 왜냐면은 이 JSP가 얘네가 실행이 되려면 서블릿에서 변수를 들고 와야 얘네가 정상 실행이 돼요. 서블릿에서 변수를 담아주잖아요. 그래서 그 변수 값들을 들고 와야 얘네가 제대로 실행이 되는데 바로 접속해버리면은 변수를 안 들고 오니까 얘네가 뭘 출력할지 모르니까 우왕좌왕하겠죠. 그래서 다 에러 나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의 직접 접속을 막기 위해서 웹 INF 안에다 숨겨놓는 건데 요번 예제들은 그냥 JSP를 직접 접속시켜서 여기에서 서블릿 역할도 그냥 겸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코드, 이런 코드들은 서블릿에서 할 걸 그냥 요번에만 약식으로 여기서 하는 거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 다음에 바디 안에 이제 JSQL 표현 방식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번 예제들은 웹 INF가 아니라 전부
웹앱 밑에 JSTL 폴더 만들고 이 안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지하셨죠? 자, 이제부터 문법 표현이니까 겁나 빨리 갈 겁니다. 지금 와서 조건문, if문 이런 거 다시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까지 했고, 갑출력까지 했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서블릿으로 했던 거를 그대로 JSP로 재현해 볼게요. value1.jsp. 문자 변수 만들어서 리퀘스트에 때려 박았고요. 넘버 2개 만들어서 리퀘스트 객체에 때려 박았어요. 그리고 빈즈 객체. 빈즈 객체를 포조라고도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스프링 가면 포조라는 용어 되게 많이 써요. 자, 얘를 이제 my member라는 이름으로 때려 박았다. 그러면 이제 JSTL 쪽에서는 달러에 괄호 넣어서 쓸 수 있다. 인지됐죠? 자, 첫 번째 값 이제는 결과 서블릿하고 똑같고. 자, 기본 문법 가져왔고요. 빈즈 가져왔습니다. 빈즈에 대한 객체 하나 만들어서 리퀘스트 객체 넣습니다. 리퀘스트 객체에 반드시 넣어야만 JSTL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뭘 하느냐? if을 쓸 거예요. 설명 필요해요? C 콜론 하면은 이거는 JSTL의 문법을 쓰겠다라는 일종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지금 문법을 정의하고 있는 파일을 C라고 하는 단어에다 넣었죠. 그래서 괄호하고서 C 콜론 하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이 URL에서 정의하고 있는 문법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다 K라고 했다면 여기가 K로 바뀌겠죠. 근데 보통 왠지 모르겠는데 C라고 하더라고요. 자, if 테스트 이퀄 조건 true 위에 의미 써놨습니다. 요거는 요 뜻이에요. fails라고 넣으면 요 뜻이에요. 리퀘스트에 담겨있는 변수를 조건으로 쓸 때는 달러 중괄호 이렇게 표현하시면 이 안에서 우리가 흔히 익숙한 자바의 표현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else는 없어. 자, if문 결과고요. else나 else if를 쓰려면 문법이 완전히 바뀌어요. choose 선택하다. when 테스트 조건이 이러이러할 때. 또 when 그렇지 않고 조건이 이러이러할 때. 또 when 조건이 이러이러할 때. 마지막에 otherwise 이도저도 아닐 때. 자, 이 표현법이 옆에 해석 적어놨어요. 사실 이거 내가 별로 설명할 것도 없어 지금. 넘어갈게요. 자, 포이치 포라는 이하고가 아니라 포이치예요. 포이치 다 i라는 변수를 만드는데 시작값이 1부터야. 그리고 끝값이 10이야. 스텝이 2야. 이식 증가. 그럼 여기서 i 하면 i 값이 반복하면서 출력됩니다. 됐죠? 그러면 반복을 변수 값에 따라서 돌려봅시다. 레벨이 3, 퍼스트가 1, 라스트가 9예요. 자, 포이치 i라는 변수를 만들 건데 i의 시작값은 달러 퍼스트 얘예요. i의 시작값은 퍼스트라고 넣어준 거고 달러 요렇게 하고서 변수예요. 자바 변수를 쓸 때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요 퍼스트는 리퀘스트 객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쓰고 and last 9까지 1부터 9까지 그 다음에 다 스테이터스는 스테이터스. 요거는 반복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체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요 반복문은 이 반복문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i밖에 없거든요. 일반적인 포문은 i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다 스테이터스라고 하면서 내가 변수를 만들면 다 스테이터스.count라는 값을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현재 반복 회차를 의미해요.
물론 I 값하고도 중복될 수도 있어요. 자, 라스트 9분의 1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현재 반복 회차가 몇 번째인지를 의미하는 값이에요. K라는 변수를 만들고요. 이번에는 배열을 잡았습니다. 문자열 배열이죠. 아이템스라고 하는 옵션에다가 배열 자체를 때려박습니다. 그러면 배열의 원소가 하나씩 K에 자동으로 들어가요. 뭐 배열의 I번째 출력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모든 배열을 얘가 알아서 탐색하고요. 각각의 원소를 K에 담습니다. 그냥 K 출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럼 지금 출력하는 JSP라는 문자열은 과연 몇 번째인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바 스테이터스에서 이거 정의하고 스테이터스.index라고 하면 현재 몇 번째 건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반복문을 하면서 반복의 인덱스 번호와 원소를 그냥 한꺼번에 알아낼 수 있어요. 이게 솔직히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포문보다 훨씬 쉬워요. 자, 이게 이제 자바 구문으로 풀면은 향상된 포문으로 표현이 되고요. 되게 좋은 건 얘가 여기 지금 걸린 거잖아요. 배열도 되고 리스트 객체를 넣어도 그냥 똑같이 돌아요. 리스트를 탐색해도 똑같이 해요. 자, 출력 결과. 자, 이번엔 맵이에요. 키는 문자열이고 맵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멤버 클래스의 객체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학생 1에 대한 객체, 학생 2에 대한 객체, 학생 3에 대한 객체를 각각 만들어서 이 맵에다가 풋해서 각각 넣습니다. 맴1, 맴2, 맴3. 그러니까 이제 이 맵 객체에 학생 3명치가 들어있는 거죠. 그거를 통째로 리퀘스트에 때려박았어요. 그럼 이 멤버 맵이라는 이름으로 객체를 꺼내면 여기에 다시 학생 1, 2, 3에 대한 하위 정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아이템스에 때려박으면 지가 알아서 하나씩 다 꺼내서 반복시켜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때려박으면은 그냥 알아서 맵에 있는 객체 하나씩 꺼내서 K에다 넣어요. 그러니까 배열과 리스트와 그 다음에 해시맵 객체는 반복 돌리는 방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인섭님이 나한테 물어봤을 거야. 밖에서 담배 피우면서 해시맵을 뭐 탐색하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해시맵을 반복하고 탐색하느라고 뭐 이런 비슷한 거 배웠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때 내가 그냥 아마 커버 그냥 앞에서 웃기만 했을 거야. 아무 대답도 못하고. 왜냐면 그때 얘기했던 게 공부하는 건 좋은데 그때 속마음은 저거 나중에 가면 안 쓰면 돼. 쓸데없는데 라는 게 속마음이었거든. 왜냐면 얘가 있거든요. 얘가 있거든. 출력은 그냥 이걸로 하는 거지 이런 거 쓸 일이 아마 없을 거야 앞으로. 얘가 만능이에요. 자, 이번엔 리스트입니다. 어레이 리스트에 대한 리스트 객체 만들어서 똑같이 학생 1, 2, 3을 리스트에다 add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리스트를 통째로 넣었어요. 자,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을 정의한 거냐면은 우리가 마이바티스 연결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목록 조회하면 객체가 빈즈를 담고 있는 리스트로 떨어지죠. 그 상황이에요. 그럼 얘는 반복을 어떻게 돌리냐? 똑같아요. 아이템스. 그러면 이 K는 이 리스트에 담겨있는 멤버의 객체가 되는 거니까 우리는 멤버 변수 이름을 써서 객터를 호출할 수 있겠죠. 아까 맵도 마찬가지였고. 이거 멤버 변수 이름이지만 실제로 호출되는 건 객터라는 거는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결과 출력.
얘가 좀 웃긴데 문자열이에요. 그 콤마로 돼 있는 얘를 아이템스에 박어. 그냥 문자열 변수 하나잖아. 그러면서 구분자는 쉼표다라고 알려주면은 얘가 알아서 스플릿해서 반복을 돌려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토큰은 토토리 토마토 0이에요. 배열에 대한 스플릿을 문자열에 대한 스플릿을 자동으로 해서 배열로 환산한 후에 반복을 돌립니다. 이걸 처리하는 문법이 포 토큰스예요. 아까 여태까지는 포 이치였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써본 적이 거의 기억이 안 나요. 어쨌건 이렇게 반복 돌리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고요. URL 생성 기능입니다. 한글 파라미터 그냥 못 넣어서 인코딩 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get 파라미터 만들려면 뭐 이름 이퀄 값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요. 자, 달러 컨텍스트 패스 요거는 request.get 컨텍스트 패스 메서드를 대신합니다. 슬래시 list.jsp인데 요 조합으로 이제부터 만들 URL을 next URL이라는 변수에다 담을 거예요. 요거는 변수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에 get 파라미터로 키워드라는 이름으로 JSP 공부, 페이지라는 이름으로 1이라는 값을 때려 박으면 실제 완성되는 거는 이 next URL이라는 변수에 요거 물음표 키워드는 JSP 오늘 and 페이지는 1 이런 식으로 완성된 URL을 만들어줘요. 그걸 내가 출력하고 싶은 데다 걸면 되죠. 이 과정에서 한글에 대한 URL 인코딩도 자동으로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태그 lib 프리픽스 fn 얘도 몇 가지 간단한 함수들을 갖고 있어요. 메서드를 갖고 있고 fmp는 형식 문자를 쓰는 방법인데 딴 거 없고 숫자 세 자리마다 콤마 찍어주는 게 자동이에요. 이것도 전에 누가 나한테 물어봤었는데 숫자 세 자리마다 콤마 찍으려고 막 클래스 쓰고 그랬던 것 같은데 걔도 그냥 이 fmt 갖다가 fmt 콜론 포맷 넘버 내가 쓰고 싶은 변수 걸어주고 패턴은 요거다 라고만 알아서 세 자리마다 콤마 찍어줘요. 자, fn 콜론 to 어퍼케이스 뭐겠어요? to 로어케이스는 서브스트링은 0,5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서브스트링이에요. 0번째부터 5번째 전까지. 근데 재밌는 게 있어. 서브스트링 비포 1000부터 알파벳 L까지, 서브스트링 F부터 대문자 W부터 그 이후까지, 리플레이스 메시지에서 월드를 JSP로 바꿔라, 트림 앞뒤 공백 제거, 간단한 유틸리티 함수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 더 있는데 나머지는 뭐 크게 유용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요만큼만 추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값을 뽑아내고요. 형식 문자 세 자리마다 콤마 찍어주고요. 네, 요거예요.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 조건문하고 if문 자바에서 돌릴 때 옛날 수업자료 뒤적뒤적 하면서 다시 문법 찾아보나요? 아니죠. 문법이에요. 말 그대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많은 내용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탑재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외우란 얘기예요. 자, 요거 실습 진행할게요. (3시) 반에 시작할게요. 사실 이제 JSP 자체는 이제 예제를 한 개만 남겨놓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와서 뭐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한데 그냥 번외편으로
해볼까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JSP 하는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볼 테니까 그냥 재미로만 보세요. 자바에서는 계속 저거를 열었죠. 그 프로젝트 단위로 열었죠. JSP 할 때는 워크스페이스를 바로 여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냥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를 바로 열어버릴게요. 대신에 이 서버스라고 하는 이 폴더는 사실 필요가 없는데, 이 서버스라고 하는 요거는 이클립스에서만 쓰는 거라서 요건 필요가 없는데,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점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폴더도 그 이클립스에서만 쓰는 거지 필요는 없어요. 아예 하나 폴더 새로 만들어 볼까? 폴더는 닫고,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자바 웹 프로그래밍을 할 때 깔아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바라고 시작했던 것들은 당연히 깔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서버 커넥터라고 하는 걸 깔아야 돼요. 일부 내용을 웹에서 찾아보면 톰캣 서버라고 하는 데를 깔라고 하는데, 얘가 이걸로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단 톰캣 서버 어쩌고저쩌고 하는 애는 일단 다 불필요한 거지. 자, 얘를 깔아놓고 나서 얘를 깔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밑에 서버라고 하는 애가 생기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마우스 우클릭해서 크리에이트 뉴 서버를 선택하고, 다운로드 받겠습니까? 라고 지금 화면 위에서 물어보잖아요. No, 내 디스크에 있는 걸 쓰겠다. 그래서 밑에 걸 선택합니다. 그럼 이제 다운로드 받은 톰캣을 등록을 해줘야겠죠? 자, 톰캣을 지정을 해줘요. 자, 서버 이름 하라고 하고, 뭐 서버 홈 dir, 뭐 서버, 나머지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고 피니쉬를 누르면 톰캣 9이 등록이 됐죠? 얘는 아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하나를 열어볼게요. 자, 모델 2 프로젝트를 열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할 때랑 이클립스로 할 때 차이가, 이클립스에서는 점 세팅스랑 클래스 패스랑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이클립스가 쓰는 폴더예요.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로 할 때는 이 세 개 폴더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좀 지저분하니까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어서
프로젝트만 복사할게요. 프로젝트 폴더만 여기로 복사할게요. 복사했고 여기서 세팅스 클래스 패스 프로젝트는 지우겠습니다. 얘네들은 이클립스용이니까. 자, 그럼 이제 프로젝트 하나를 열게요. 모델 2 프로젝트를 자바웹 안에 모델 2 프로젝트를 열겠습니다. 빌드라는 폴더도 필요 없겠다. 삭제. src하고 타겟이라는 폴더는 메이분이 쓰는 폴더이기 때문에 있어야 돼요. 이게 세팅이 만만치가 않네. 서블릿 세팅이 만만치가 않네요, 여러분. 미안해요. 이거 그냥 없었던 걸로 합시다. 막상 하려고 하니까 할 게 너무 많은데? 오휴,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날 뻔했다. 예제 하나 남겨놓고 괜히 이런 거 지금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번 단원이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코딩을 좀 직접 하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따라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는 내용은 전부 다 그 교환에 있어요. 자, 지금 컨트롤러들의 형태를 보면은 얘가 아니구나. 자, 저는 지금 미리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 완성한 파일을 좀 지울게요. 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코드 형태를 보면은 두 get하고 두 post 두 개가 항상 같이 다니고 있어요. 그쵸? 근데 정작 코드 짜임을 보면은
포스트로 접속했을 때 기본 코드 짜임을 보면 포스트로 접속했을 때 연결을 얘를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얘를 굳이 가져가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 얘를 지우면 에러 나요. 얘를 지우면 에러 나요. 왜냐면 그 두 포스트라고 하는 게 HTTP 서블릿이 정의하고 있는 추상 메서드라서 얘를 무조건 재정해 줘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이거를 이제 HTTP 서블릿을 내가 상속받으면은 이 두 개를 재정의해야 된다가 이제 따라다니는 건데 이게 좀 구조가 귀찮으니까 구조를 좀 앞으로 내가 작성할 코드를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HTTP 서블릿을 어차피 포스트로 접속해도 얘가 실행되니까 내가 만든 클래스 하나를 중간에 놓자는 거예요. 여기에 두 get과 두 post를 구현을 해놔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페이지 만들 때는 클래스를 하나 또 만들어서 상속을 시켜요. 그럼 여기에 이제 어떤 메서드가 있겠죠? 여기 어떤 메서드가 있으면은 get으로 접속하건 post로 접속하건 일단 일로 접속을 얘를 실행을 해서 얘를 호출하게끔 만들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얘를 상속받으면은 자연스럽게 여기가 실행되게끔 짜자는 거죠. 자,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헬퍼에 베이스 컨트롤러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모든 컨트롤러의 기초가 되는 컨트롤러예요. 베이스 컨트롤러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아, 서블릿으로 만들어야 되는구나. 뉴 서블릿. 자, 서블릿 베이스 컨트롤러라는 서블릿을 하나 만들게요. 그럼 얘는 실행하면은 잘 실행되겠죠? 실행하면 잘 실행될 거예요. 일단 불필요한 주석은 떼고 자, 여러분들은 교환을 같이 피면서 같이 펴놓고 따라오면서 보세요. 여기 지금 81페이지에 베이스 컨트롤러 서블릿 추가한 거고 이제 82페이지 하려던 참이에요. 여기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단순히 그냥 기본 생성자면 굳이 호출할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날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클래스가 실행됐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클래스의 이름을 문자열로 받은 다음에 출력을 시킬게요. 실행되는 주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클래스 이름을 콘솔에 출력을 하겠습니다. 스트링 점 클래스 네임은 this 점 부모한테 상속받은 것도 내 거라 그랬죠? get 클래스 점 get name 이라고 하면은 클래스 이름을 반환받아요. 이거를 출력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포스트로 들어오면은 일로 가고 제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건 이거예요. 포스트로 들어오면은 일로 가고 get으로 들어오면 얘가 되죠. 이게 좀 뭔가 좀 구조가 비대칭적인 것 같아서 차라리 그럼 메서드를 하나 만들고 get으로 들어오면은 여기로 가고 포스트로 들어오면 여기로 가고 이게 더 깔끔해 보이는 거예요, 구조가. 자, 그래서 페이지 이니트라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게요.
private void page init 얘한테 파라미터랑 예외 처리 그대로 똑같이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겟에 있는 내용을 날리고 두 포스트에 있는 내용도 날린 다음에 얘는 겟방식 요청이 들어오면 실행되는 애죠. 얘는 포스트 방식 요청이 들어오면 실행되는 애죠. 그러니까 웹브라우저가 접속하면 정작 실행하는 거는 두 게시랑 두 포스트예요. 여기서 공통 처리 메서드로 제어를 이동시킵니다. this.page init한테. 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맨날 페이지 이동을 위해서 하던 것들, 페이지 구현을 위해서 넣어야 되는 것들을 넣어줘야겠지. throws 빼고 얘는 이제 get post 방식에 상관없이 공통 처리되는 메서드가 됐죠. 자, 여기서 페이지 형식 지정하기. 지금 84페이지 하고 있어요. request.set 리스폰스구나. response.set content type. 컨텐츠 타입은 텍스트 기반의 HTML이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구조는 UTF-8입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처리 형식 지정하기. 자, 얘는 request.set 캐릭터 인코딩. 얘도 UTF-8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만드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MVC 패턴이니까 뷰를 써야죠. 자, 뷰의 이름을 변수에 담을게요. 스트링 타입의 뷰는 헬로라고 잡을게요. 그래서 만약에 획득한 뷰가 존재한다면 화면을 표시하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여기서 if문은 의미가 없긴 해요. if 뷰가 널이 아니면 자, 뷰 이름을 왜 변수에 담았냐면은 경로가 웹 INF 안에 뷰스 폴더 안에 있다는 거 맨날 똑같잖아요. 지금 이것도. 그래서 뷰는 웹 INF 안에 뷰스 안에 플러스 원래의 뷰값 플러스 .jsp 이렇게 잡아서 그냥 요 이름만 바꿔갖고 그냥 경로 만들자는 거예요. 자, 이제 리퀘스트 디스패처한테 request.get request dispatcher 해서 뷰 경로값 전달하고 dispatcher.forward라고 하면서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주면은 메서드 하나를 추가해서 토스했다라는 거 말고는 별 차이 없죠. 얘는 왜? 자, 이제 실행해 볼게요. 뷰 파일을 안 만들었다. hello.jsp를 만들어야겠네요. 자, 뷰스 안에 hello.jsp를 만들어야 되니까 요거는 단순한 그냥 HTML만 있는 파일이니까 기존 파일 갖다 쓰겠습니다. 네.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뭐라도 나오긴 하겠죠. 그리고 이클립스 콘솔을 보면 아까 클래스 이름 출력하자고 해놨죠. 어떤 클래스, 지금 베이스 컨트롤러가 출력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요 뷰의 이름을 리턴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 거예요. 굳이 저런 메서드를 왜 만들어야 될까는 아직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큰 그림이 더 있는데 차근차근 가는 중이에요. 웹페이지 구성에 필요한 처리를 수행한 후 뷰의 이름을 리턴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 거예요. public string do run 두 겟과 두 포스트를 합쳐갖고 만든 거예요. 얘도 파라미터는 똑같이 잡아줍니다. 계속 연계시킬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얘가 할 거는요, 요 이름을 리턴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기서 필요하다면 파라미터 처리, 그리고 여기서 필요하다면 db 연동 처리,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한다고 보시면 돼요. request.get 파라미터 이런 것들이요. 자, 우리가 맨날 하던 게 순서가 요거 한 다음에 request.get 파라미터 해서 파라미터 받았던 거죠. 그리고 그걸로 뭔가 연산을 한 다음에 그 연산에 db 연동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리퀘스트 객체에다 계속 넣어준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하다면 리퀘스트 객체에 변수 값을 설정 하는 것도 여기다 넣어준다고 친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이 세 개의 순서가 우리가 기존에 코딩할 때는 여기서 있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거를 별도로 뺐어. 왜 그랬냐? 여기서 메서드로 호출하려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런을 호출하는 걸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여기 들어갔던 코드들을 메서드 안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웹브라우저는 무조건 두 게시나 두 포스트를 들어와요. 그러면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페이지 이니트를 호출하죠. 그럼 지금 이 구성이면은 앞으로 서블릿을 만든다라고 치면은 요 코드랑 요 코드가 맨날 똑같잖아요. 여태까지 서블릿 하면서도 이 코드랑 이 코드 맨날 들어갔죠. 그럼 이제 이 가운데 부분만 내가 만들고자 하는 페이지 형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만, 이 내용만 메서드로 빼면은 앞으로 서블릿 만들 때는 이 클래스를 갖다 복사 붙여넣기 하면 밑에 마지막 메서드만 만지면 되지 위에 건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져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지금 여기서 뭐 실행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살펴보시면도 여전히 결과 잘 나오고 콘솔에 클래스 이름 찍혀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제부터 잘 따라오세요. 어려워요? 자, 요 내용을 잠깐 이 내용을 지울게요. 두 런에 들어간 처리를 지웠습니다. 이 메서드를 두 런을요 추상화 시키겠습니다.
추상 메서드를 포함하는 모든 클래스는 무조건 추상 클래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위에 추상 클래스로 만듭니다. 톰캣이 얘를 가동시켰다라는 건 웹브라우저가 얘한테 접속했다라는 거는 톰캣이 얘를 가동시켰다라는 거거든요. 얘를 가동시켰다라는 건 얘를 객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톰캣이. 근데 추상 클래스는 객체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얘는 웹에 노출이 안 되는 클래스가 됐어요. 그럼 웹 서블릿이 의미가 있을까? 없죠? 뺍니다. 여기까지 89페이지까지였어요. 자, 그럼 이따위 클래스를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자, 이제 제가 컨트롤러 패키지, 얘는 헬퍼 패키지예요. 컨트롤러 패키지에 별도의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자, 얘한테 헬로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하나 그냥 일반 클래스예요. 서블릿이 아니야. 자, 얘한테 웹 서블릿 어노테이션을 줘볼게요. 이렇게 주면은 톰캣은 URL이 들어왔을 때 일단은 이 웹 서블릿이 명시된 클래스를 찾아요. 얘를 가동시키려고. 근데 톰캣에 의해서 가동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일단 HTTP 서블릿을 상속받을 것이에요. 두 번째는 두 get 혹은 두 포스트를 정의할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보장되어 있을 때만 이걸 쓸 수 있는데 톰캣이 딱 들어왔더니 낚인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에러 나겠죠, 당연히. 톰캣 입장에서 낚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만들었었던 베이스 컨트롤러 있죠? 걔를 상속하겠습니다.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으면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추상 메서드를 무조건 제정해야 됩니다. 제정해야 합니다. 들어왔죠? 그러면은 이 베이스 컨트롤러에 의해서 얘는 베이스 컨트롤러의 부모가 아까 뭐였어요? HTTP 서블릿이었죠. 걔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시리얼 버전 아이디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톰캣 입장에서는 요거를 보고서 URL로 이제 웹브라우저가 톰캣에 접속을 하면 URL을 읽고 웹 서블릿이 명시된 클래스를 찾아가요. 걔가 당연히 HTTP 서블릿을 상속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더니 왔더니 이상한 걸 받았네? 근데 얘가 HTTP 서블릿을 받았잖아. 아빠건 할아버지건 그럼 받기는 받았으니까 오케이. 첫 번째 조건 오케이. 그럼 너 두 get이나 두 포스트 어딨어? 호출해야 돼. 없어. 근데 부모 거는 내 거. 그러면 이제 얘는 여기에 두 get이나 두 포스트가 없어도 베이스 컨트롤러 옆에 열어놓을게요. 주석 잠깐만 접어놓고 요거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이제 다시 톰캣이 되어봅시다.
톰캣이 URL을 보고 여기에 들어왔어요. HTTP 서블릿을 상속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라? 이상한 거 받았네? 근데 얘가 상속받은 부모가 HTTP 서블릿이니까 오케이. 첫 번째 거 조건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조건, 두 게시나 두 포스트 어딨어? 없네? 하지만 부모 건 내 거니까 부모한테 있으니까 톰캣은 일단 부모에 있는 두 게시나 두 포스트를 실행을 시켜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은 누구로 호출해요? 얘를 호출하죠. 쭉 가다 보면은 이게 와요. 얘는 어디 있어요? 이거 아까 추상 메서드였잖아. 자, 여러분들이 그 상속 때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메서드가 있어. 이걸 자식이 재정의를 해. 추상 메서드건 일반 메서드건 상관없어요. 자식을 호출을 해요. 그러면 자식 객체를 부모 객체로 형변환을 하더라도 이게 자식 객체를 부모 걸로 완전히 돌리는 거라 그랬어요? 아니죠. 자식이 추가한 어떤 메서드를 잠깐 잠궈 놓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A라는 메서드 호출해도 부모에 있는 A는 실행이 안 돼요. 자식에 실행돼요. 그럼 여기서 실행되는 거 어디 있는 거야? 자식에 있는 두 메서드를 실행한다고요. 여기서 우리가 정의한 걸 쭉 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헬로라고 하는 키워드를 리턴을 해줘. 그럼 그게 얼로 리턴돼? 1로 리턴되죠. 그럼 얘는 이제 서블릿한테 뷰를 호출할 거예요. 상속의 흐름은 이해됐나요? 상속의 흐름은 따라왔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쪽 클래스를 베이스 컨트롤러를 제가 만들었다고 칠게요.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가 만든 클래스를 상속받음으로 인해서 어떤 의무가 생겼어요? 이걸 재정의할 의무가 생겼죠. 그럼 이거는 내가 시킨 거라고 볼 수 있나? 그쵸? 대신에 전체 흐름은 지금 어느 클래스가 좌우해요? 얘가 좌우하죠. 이게 추상화예요. 내가 추상화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 업무 지시서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전체 웹에 대한 흐름은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안에 상세 내용만 만들라고요. 이게 추상화야. 다른 사족 설명 다 필요 없어요. 개발자한테 추상화는 그냥 업무 지시예요. 지금 이거 이해하면은 앞에서 만들었던 추상하고 뭐고 인터페이스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게 다야. 그래서 일부러 자바에서 추상화랑 인터페이스 설명할 때는 이해 못해도 그냥 빨리 넘겨버려요. 그럼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불안하지. 근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저는 진도 계속 나가요. 왜냐면 어차피 JSP 시작하면 옛날 거 기억 하나도 안 나. 클래스가 어떻고 뭐 그런 거 기억 관심 1도 없어. 당장 이거 바빠 죽겠거든. 그런데 그런 동안 내공이 쌓여서 이제 이 흐름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쯤 되면은 이미 추상화는 이해가 아니라 체화가 돼요. 그래서 앞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도 그냥 무시하고 계속 진도를 나가요. 추상화는 전체 흐름을 내가 잡는데 나는 이 전체 웹에 대한 흐름만 잡고 안에 매번 상세 페이지를 일일이 만드는 것까지는 내가 하기 귀찮아. 그럼 이제 그 부분만 추상으로 빼는 거죠. 추상화의 목적은 자식 입장에서 부모가 상속돼서 자식 입장에 부모의 메서드를 재정의한다가 아니야. 하나 더 나가야 돼. 실행 주체는 부모예요. 근데 자식이 부모의 메서드를 재정의했다면 그 일부의 실행 흐름만 자식한테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식 입장에서 나 이거 안 할래 라고 뺀질거리지 못하게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게끔 재정의를 강제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 나름대로 밑에 후임들한테 일 시키려고 굉장히 머리 쓴 거지. 이게 추상화입니다. 근데 이제 추상화에 대한 이런 엄격한 제약, 인터페이스라든지 뭐 그런 규칙들은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식이 부모를 상속할 때 만약에 부모가 추상화된 형태라고 하면은 부모 거를 무조건 재정의해야 된다. 이런 규칙은 자바 이후의 언어들은 잘 없어. 그렇게 강압적이진 않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웹페이지를 만들라고 시켰어요. 웹페이지를 만들라고 시켰어. 그럼 그리고면서 이 클래스랑 딸랑 줬어. 근데 여기에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잡아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얘가 추상 클래스면, 추상 클래스는 이제 강사님이 잡아놓은 흐름이 마음에 들어. 이거 이대로 지키고 싶어. 그러면 추상 클래스는 객체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죠. 추상 클래스는 상속으로밖에 못 써요. 그러면 나는 자존심상 강사님이 만든 거 상속받기 싫어 라고 하면은 이거 여기다 다 갖다 복사해서 붙일래요? 그래서 상속받고 끝낼래요? 선택지가 없어요. 자기 고집 부려봐야 땡이만 넣칠 뿐이야. 이 추상화라는 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겁나 마음에 들어. 선택지를 없게 만들어놨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차피 리퀘스트 진짜 파라미터 받았잖아. 그러면 얘는 여기서 request.getParameter 뭐 num1을 스트링 타입의 num1에다가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request.setAttribute num1에다가 아이씨 반대로 썼다. 예, 이렇게 넣어라. 그리고 나는 헬로라는 이름을 리턴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래 그러면은 뷰 이거 호출하는 요거는 강사님이 해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실행하면 이 헬로 클래스를 실행하면은 뷰가 나온 거죠. 그럼 헬로에서 num1을 받았으니까 num1을 출력해라 라고 하면 중지 다시 JSTL 위에 그거 안 넣었구나. 자, JSTL 표현식 요거 넣을게요. 중지 재실행. 이게 콘솔 창에서 실행시키면 브라우저가 안 떠요. 그냥 통캡만 내렸다 다시 올리는 거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안 떠요. 그때는 새로 브라우저를 직접 새로 고침하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야 돼요. 지금 내가 뭐가 에러가 나네. 이거를 또 못 찾는다고 난리네요. 뭐 라이브러리 참조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생각하기 싫으니까 뺄게요 그냥. 어제 겪었던 걸 또 겪고 싶지 않다. 자, 이게 이제 보통의 객체 지향에서 얘기하는 클래스 흐름이에요.
자, 정리하면 이런 흐름입니다. URL로 통캣이 이제 URL 요청이 되면은 웹서블릿 어노테이션을 통해서 헬로 클래스를 먼저 찾아가요. 근데 얘가 이제 두 게시나 두 포스트가 없으니까 여기를 호출하는 거고, 이 두 게시나 두 포스트, 이게 베이스 컨트롤러예요. 두 게시나 두 포스트는 페이지 인트로 호출하고, 하지만 상속 관계에 의해서 얘는 자식의 메소드로 호출했다가 이름을 리턴 받아서 나머지 흐름을 이어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베이스 컨트롤러 상속받음으로 인해서 요 3번에 해당하는 요 과정이 코딩이 생략되는 거예요. 자, 이게 조금 전에 말한 흐름입니다. 자, 헬로라는 URL로 요청하면은 웹서블릿이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두 게시나 두 포스트를 호출해요. 상속 관계에 따라서 부모가 갖고 있는 기능이 호출되고, 이 안에서는 페이지 이니트를 호출하고, 페이지 이니트에서 두 런을 호출했는데 어라 추상화? 그럼 자식한테 가야지. 부모가 빚을 못 갚으니까 자식한테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받아냈어. 그러면 이제 나머지 흐름을 완수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요 두 런을 실행했을 때 얘를 불렀는데 추상화가 돼 있으니까 자식한테 가요. 그럼 자식은 헬로라는 이름의 뷰의 이름을 리턴하니까 그 이름이 여기 세팅돼서 뷰를 호출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계속 똑같은 설명을 또 계속 하겠어. 그래서 결국은 이 헬로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두 런이라는 거를 재정의함으로 인해서 리턴해주는 요 값이 여기에 세팅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베이스 컨트롤러라는 클래스가 그냥 기본적인 처리만 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처리를 한다면 그게 클래스의 기본이 돼요. 아니, 스프링의 기본이 돼요. 이거를 이해하시면 스프링을 시작할 준비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 부모 클래스가 실행될 때 부모 생성자가 자기 이름을 콘솔에 출력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실행을 했잖아요. 그럼 얘는 누구 이름을 호출할까? 출력할까? 자, 얘가 dis.getClass.getName이라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뭐야? dis는 난데, 이것도 지금 상속받은 거죠. 근데 지금 헬로라는 클래스가 베이스 컨트롤러를 상속하고 있으니까 getClass와 getName도 얘한테 상속이 됐을 거 아니에요. 베이스 컨트롤러한테. 그래서 실행하면 이제 이름은, 출력하는 이름은 새로 고치면 버려야겠다. 다시 실행해야겠다. 실행하는 이름 나왔죠? 출력하는 이름은 헬로가 됩니다. 어떤 클래스가 출력됐는지를 이제 사용자가 어떤 페이지에 접속하고 싶은지를 로그로 찍어야 되는데, 보통 페이지마다 이거 로그를 다 찍어요. 그거를 내가 페이지마다 로그를 다 남기기가 귀찮으니까 여기서 그냥 다 남겨버리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어떤 로그를 남기냐, 이거는 실제로 작업하는 걸 하나 보여줘야겠다. 어떤 형식의 로그가 남기는지.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그 JSP는 아닌데요. 근데 어차피 로그 남기는 거는 도친 개친이라서. 헬로월드 찍고 있는 거예요. 3일째 찍고 있다는 개예요. 반응형 기능 만드느라고 해상도가 바뀌면 색깔이 바뀌어요. 해상도에 따라 디자인을 바꿔야 돼서.
그리고 얘한테 지금 백엔드가 같이 있기 때문에 API 밑에 셀프 뭐라? 로그 있구나. 자, 로그가 어떻게 남겨 있는지 볼게요. 자, 이런 주소로 웹브라우저가 나한테 접속을 했어. 접속한 놈의 IP 주소는 이거고 운영체제 종류는 윈도우 10이고 크롬 브라우저래. 그리고 얘가 뭔가 볼일을 다 보고 실행을 종료했어. 그래서 내가 실행하는데 총 걸린 시간은 이마만큼의 밀리세컨드래요. 이게 지금 지수표기법으로 썼기 때문에 이거 0.0000초 뭐 이런 뜻이에요. 이런 정보들을 몇 페이지마다 남길 거냐, 아니면 상속시켜 놓고 부모에서 남긴 거를 다 갖다 쓰게 할 거냐. 나는 이거 상속받는 것만으로도 나한테 누가 접속했는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자동으로 로그로 남길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 처리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냥 페이지에 뭔가 나오게 하는 것만 했다면 얘가 뒷단에서 해야 될 일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스프링을 쓰는 순간 그냥 거의 80%가 자동으로 다 돼요. 그러니까 스프링은 이러한 형태의 베이스 컨트롤러를 겁나 잘 만들어 놓은 거다 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베이스 컨트롤러 실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코드 내용 되게 음미 많이 하셔야 돼요. (5시 15분까지) 일단 시간 할애 해볼게요. 오늘 진도 더 안 나가도 돼. 이것만 확실히 이해하면. 시간 더 부족하면 더 드릴게요. 일단 5시 15분에 봐요. 자, 오늘은 선물이 하나 있어요. 이걸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단톡방이 1번. 자, JSTL에 대해서 따로 정의한 거고요. 사용 방법과 문법들 요약해 놓은 겁니다. 요약해 놓은 겁니다. 수업 예제 그대로 옮겨온 거고요. 그냥 실행할 수 있는 구문에 대해서만 요약해 놓은 거니까 필요할 때마다 꺼내 보실 수 있게끔 항상 옆에 두고 보시면 될 거고요.
이거를 왜 따로 만들었냐면은 나중에 가면은 다 PDF 그 수업 자료 있는데 그 수업 자료 열어보기 귀찮다고 다 구글에서 검색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걸 검색하면 모르겠는데 꼭 검색하면은 좀 옛날 내용이거나 잘못된 내용이 분명히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거르지 않고 잘못된 내용을 보더라고. 그래서 하나 만들어 놨고요. 보시면 그래도 좀 열심히 정리한 거 좀 티 나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제가 코딩 공부할 때 웬만하면 꼭 해보세요라고 권했던 활동들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뭐였는지? 첫 번째는 손코딩이었는데 지금 수업 예제들은 사실 손코딩 하면은 죽으란 얘기예요. 이미 손코딩 단계는 지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손코딩을 안 해보셨다라고 하면 기회를 놓쳤어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하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하는 분 계세요? 오 하고 있어? 본인들이 겪는 에러 메시지 같은 거 스크린 캡처 떠서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시면 분명히 큰 도움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고 계신가요? 뭐 인선님 하고 있고. 오 진짜? 제가 강의를 10년 정도 하면서 이 얘기를 매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거 하고 있는 분들 10년 동안 10손가락 안에 꼽아요 진짜. 그만큼 하는 게 쉽지 않은 활동이고, 그리고 일부 학생분들은 그거 시키면 제가 진짜 뺑이치기 시키려고 하는 줄 알고 반발감만 생기더라고요. 지금 드리는 자료는 수업용이 아니라 제 겁니다. 제가 일할 때 옆에 펴놓고 보는 겁니다. 마이바티스 간단하게 요약한 거고요. 마이바티스 가볍게 요약한 거고, 마이바티스 설정하는 방법. 그 다운로드 링크는 이건 동작 안 하니까 다운로드 링크는 그 메이분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바티스 config.xml 원본 코드, 그 다음에 어디 상황에 따라 수정해야 된다라고 명시해 놓고, 쭉 보면은 그냥 설정하는 코드들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같은 작업을 할 때 언제든 복사 붙여넣기 해놓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고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기본 템플릿이에요. 근데 보시면 수업 소스 원본하고 똑같을 거예요. 한 번도 수업용으로 소스를 만든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실제 내가 쓰는 코드들 그냥 갖다 소개한 거지. 그래서 뭐 매퍼 정리해라, 그 다음에 매퍼의 원형, 이런 것들 이거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놓고 여기서 어디만 고치면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디파트먼트 예시 이고요. 쭉 읽어보면 아마 무슨 내용인지 알 겁니다. 왜냐면 수업 내용 그대로거든요. 그리고 일반 자바 코드에서 호출할 때 단일행조의 코드 샘플, 그 다음에 다중행조의 코드 샘플, 집계함수 처리할 때 코드 샘플, 데이터 저장할 때 코드 샘플 등등등 기본 자바 코드에서의 샘플을 넣어놨어요. 그 다음 거, 제가 테스트한 바에서 마이바티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에러 케이스입니다. PDF 다시 바꿔야겠다. 잠깐만요. 아니네, 이거 이미지가 날라갔네. 여기 들어있던 이미지는 다른 건 아니고요. 그 뭐냐, 에러 났던 거 스크린샷을 넣어놓은 건데 이미지가 좀 날라가고 지금 적잖이 당황했어요. 잠깐만요. 그래, 이거지. 드롭박스라고 그 웹하드예요.
구글 드라이브 비슷한 건데 이게 한 달에 한 만 몇천 원 정도 주면은 용량이 거의 무제한이라서. 그래, 이거지. PDF 다시 떠드릴게요. 잠시만요. 뭐야? 아, 같은 미스터리였구나. 오케이. 놀래라. 일단 PDF 바꾸기 전 파일을 보면은 뭐 이렇게 기본 코드들 있고, 마이바티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가 예상했던 모든 에러 케이스예요. 마이바티스 설정에 대한 오류, 설정 파일 경로가 잘못됐다, 뭐 에러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주소 잘못됐던 오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잘못됐을 때, 데이터베이스 계정 아이디랑 비밀번호 잘못됐을 때 에러 메시지 어떻게 나오는지, 데이터베이스 비밀번호 잘못됐을 때 에러, 드라이버 클래스 이름이 잘못됐을 때, 뭐 JDBC 접속하기 위한 URL 문자열 잘못됐을 때, 매퍼를 찾을 수 없는 이 에러 진짜 많이 겪어요. 그 다음에 매퍼 XML이나 자바 소스상에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소스를 어떻게 잘못하면 어떤 식으로 에러가 난다. 파라미터 타입이 잘못됐다. 여기 파라미터 타입 여기 잘못 적으면 에러 메시지 어떻게 나온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빈즈 멤버 변수 이름을 잘못 적으면 에러 메시지 어떻게 나온다. 매퍼 자체를 잘못 적었다. 그때는 뭐 어떤 식으로 에러 나온다. 등등등. 가르치는 사람도 이런 걸 하는데 배우는 사람들이 안 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너무들 안 해서 이것만큼 요거는 드릴게요. 왜냐면 실제로 프로젝트 하면은 제일 많이 겪는 에러가 그 DB에서 나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요 내용만큼은 꼭 읽어보시고 각자 본인들 거 좀 익혀놓으세요. 마이바티스 요약이라고 돼 있는 거 요거 한 번씩 각자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나름 부탁이 있는데 요 파일은 학원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학원에는 보관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진짜 제 개인 업무용 자료예요. 쭉 읽어보시면서 그래도 본인들이 겪었던 에러가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어떻게 수정하는지도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닌 경우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겪을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미리 받으셔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자, 이클립스 아직 안 껐죠? 자, 이클립스에서요, 헬프 메뉴 밑에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클립스가 나중에 되게 이런 걸 하나 넣긴 했는데 되게 어설프게 이런 걸 만들어 놓긴 했는데, 자, 여기서 스프링이라고 검색을 하면 자, 스프링 툴스 3, 애드온 포 스프링 툴스 4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얘가 지금 다운로드 받은 수가 제일 높아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받는 건 이유가 있겠죠. 4가 나왔는데도 안 받는 거는 이미 겪었죠. 최신 버전 그대로 따라가다가 우리 똥망합니다. 그래서 스프링툴스 3라는 애를 선택하고 인스톨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뭔가 되게 많이 받아요. 컨티뉴 하시고, 아까 그 스트링 툴스 3가 있고 스트링 툴스 4가 있었죠. 재밌는 게 스트링 툴스 3를 깔았잖아요. 그럼 스트링 툴스 4는 자동으로 같이 깔려요. 근데 4만 깔면 3는 안 깔려요. 그래서 3를 까는 거예요. 자, 해서 선택하면은 이제 뭐 쭈르륵 나오고 이용 약관 동의하고 피니시 누르시면은 이따가 이용 약관 나오면 동의하시면 돼요. 그럼 이클립스 우측 하단에서 뭔가 계속 다운받을 거예요. 요거 진행하는 동안 이클립스 건드리지 마세요. 다운로드 받다 뻗습니다. 얘. 이미 이클립스 자체가 신뢰도 많이 다운됐죠? 함부로 건드렸다가 다운로드 받다 끊기면 이클립스를 지우고 다시 깔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만 하면 괜찮아요. 롬북도 다시 세팅해야 돼요. 메이븐도 다시 세팅해야 돼요.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 진행하는 동안. 얘 조심조심 다뤄야 돼. 잘못 건드리면 안 돼. 자, 설치가 다 끝나면 이클립스 재시작할 거냐고 물어볼 겁니다. 근데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오늘은 요거 설치하는 것까지 하고 내일부터 스프링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른 그 원격 수강 하시는 분들도 시간 안에 다 설치하시면 되고요. 아마 이거 설치만 해도 한 40분, 45분 될 거예요. 그래서 더 수업 뭐 진행할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접속 종료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